할머니, 그냥 돈 주고 넘어가요. 엄마, 제발 돈 주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이 손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저들 앞에 무릎 꿇을 순 없지. 경찰도 손 못 대던 악명 높은 조폭이 매일 시장 골목을 휘젓던 시절. 그러나 평범해 보이던 국밥집 할머니의 손에 들린 숟가락 하나가 그들의 오만을 꺾어버린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숨겨왔던 그녀의 과거이. 대한민국 특전사 장교 시절의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고 무너진 가족과 움츠렸던 시장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되찾게 되는데 국밥집에서 벌어진 최후의 한판, 과연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최고의 응원입니다. 눌러주신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감동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최숙자의 국밥집입니다. 70살의 숙자는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함께 서서히 올라오는 김 그리고 진한 사골 냄새가 좁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김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그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춥네, 정말. 숙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묵직한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을 살짝 주무르고 나서야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익힌 솜씨로 물을 네모나게 썰어내는 모습에는 여전히 능숙함이 묻어났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다는 것, 그것이 숙자가 평생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썰어놓은 양파에서 매운 냄새가 올라와 눈물이 맺혔지만 숙자는 익숙한 듯 소매로 눈을 비비며 계속해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준비 시간은 그녀만의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에 숙자는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숙자의 시선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숙자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5살의 숙자는 눈빛이 매서웠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부정한 어깨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젊었지. 숙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손을 놀렸습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박 아저씨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아저씨는 새벽부터 채소를 나르느라 이미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오늘도 정말 일찍 나오셨네요. 찬바람에 빨간 코를 비비며 자리에 앉는 박 아저씨의 모습에서 숙자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모두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것 좀 더 드세요. 오늘은 날이 차잖아요. 숙자는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국밥 그릇에 김치를 듬뿍 얹어 내놓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뿌려진 김치와 하얀 국밥의 대조가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국밥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진한 사골 향이 박 아저씨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이 맛이야. 사장님 국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나요. 박 아저씨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그만이지 뭐. 숙자는 그런 손님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밥집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 떡집 아줌마, 과일가게 할아버지까지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네요. 정말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은 맛이에요.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숙자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21살의 손자 민준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민준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야죠. 민준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숙자는 아이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숙자는 민준에게 평소보다 많은 고기를 올려준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말랐어. 민준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자는 잠시 국자질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셨는데 아침에 또 나가셨어. 일자리 찾는다고 하시는데.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직 후 술에 빠진 아들 때문에 숙자의 마음은 날마다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실했던 아들이 지금은 집에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며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런 해고를 당한 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술집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싱싱한 배추 어때요? 오늘 막 들어온 고등어예요.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숙자의 귀에는 오랜 친구의 목소리처럼 친숙하게 들렸습니다. 이 시장에서 30년을 살아온 숙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국밥집 구석진 곳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무거운 현실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직, 손자의 고생, 그리고 자신의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것이 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국밥집에는 점심시간이 지나 한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숙자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 매출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가게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등록금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매일이 고민이었습니다. 성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동안 모든 부담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릴 정도로 거센 힘이었습니다. 평소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숙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거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길게 난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두 남자는 좀 더 젊어 보였지만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한 명은 머리를 빡빡 밀었고 다른 한 명은 귀에 큰 피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떡볶이를 먹던 학생들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카운터 옆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저씨도 돈을 급하게 내려놓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가게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망구, 이번 달도 알지? 앞장선 남자가 카운터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잖아. 돈 좀 내놔. 그는 가게 안을 훑어보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과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불쾌했습니다. 숙자는 국자로 국밥을 휘저으며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돈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매번 두려움은 똑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엇보다 걱정되었습니다. 또 시침이 떼고 그러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상가 보호비 말이야. 우리가 이 일대 관리하는 거 모르나?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벌써 3개월째잖아. 오늘까지 30만 원 내놔야지.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들이 요구하는 돈을 억지로 내주긴 했지만 이번 달은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실직으로 집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3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민준의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었고 밀린 공과금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이들이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려워? 할망구,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보호비도 못 낸다고? 그럼 장사 접어야지. 뒤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벽에 걸린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위협했습니다. 메뉴판이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빡빡머리 남자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우리 일이거든. 피어싱을 한 남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형님. 요즘 재개발 얘기도 나오는데 미리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가게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느꼈습니다. 조폭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할머니의 굳어진 표정을 보자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인간들한테 돈을 줘야 해요?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조폭들을 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성실하게 장사하시는데 왜 갈취를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생인 그에게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갈취?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하네. 앞장선 남자가 민준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질서 유지하는 게 우리 일이야. 보호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그는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다쳐. 협박의 강도가 점점 세져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보호비요? 그냥 돈 뜯어가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민준의 외침이 가게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모두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일가게 아저씨, 생선가게 아줌마,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들 역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들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동네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경찰? 크크크. 조폭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우리 형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냐? 신고해봐라, 어디. 오히려 너희가 고생할걸.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본 일이라는 듯 했습니다. 숙자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손자가 다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은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숙자의 목소리에는 굴복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할망구, 우리가 자선사업자야? 앞장선 남자가 화를 내며 카운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놓여있던 그릇들이 덜컹거렸고 물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오늘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이 가게 문 닫게 만들어버린다. 위협의 강도가 점점 세져갔습니다. 빡빡머리 남자가 벽에 걸린 숙자의 옛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뭐야? 군복 입은 사진이네. 할망구도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그는 사진을 건드리며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말이야. 그 말에 숙자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이런 인간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폭들이 나간 후 가게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고 숙자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저런 인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런 인간들한테 돈을 줘야 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자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민준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성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우는 해고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술집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그나마 예의는 지키려 했습니다. 성우야,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숙자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이 와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 내일까지 3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일자리만 있으면. 성우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당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책하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력한 늙은 여자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숙자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색바랜 군번줄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나라를 지켰던 날들이 있었지. 숙자는 군번줄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60년대 25살의 최숙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장교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공수특전대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훈련받고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생존훈련, 격투기, 무기 조작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여자라고 무시했지만 곧 그녀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숙자는 눈빛이 매서웠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는 위엄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 교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실 수가 있어요? 부하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군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는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을까? 숙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 거친 손등까지 모든 것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트레칭까지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운동하세요? 일찍 일어난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몸이 굳어서 좀 풀어주는 거야. 숙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국을 끓이면서도 숙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그 인간들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처럼 순순히 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들이 적었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숙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숙자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몸을 풀어봤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격투 기술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허공을 향해 몇 번 휘둘러 봤습니다. 아직 남아있네. 숙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목의 스냅, 발의 움직임, 몸의 중심 이동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비록 옛날만 못하지만 여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와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 숙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인간들이 곧 올 시간이네요.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가게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숙자는 카운터 뒤에 서서 국자를 닦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게 어때요? 성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런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숙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해결해야 해.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3명의 조폭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더욱 험악했습니다. 앞장선 남자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뒤따라온 2명도 평소보다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할망구, 돈 준비했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묘한 냉정함이 그녀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폭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망구가 미쳤나? 앞장선 남자가 화를 내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분명히 오늘까지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는 주먹을 카운터에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니까요. 숙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하루하루 겨우 버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큰 돈은 없습니다. 민준과 성호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던 할머니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 늙은 년이 진짜 죽고 싶나 보네. 빡빡머리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하며 숙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할망구, 우리가 누군지 몰라. 이 동네에서 우리 말 안 듣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피어싱을 한 남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형님. 가게 부숴버리면 되죠. 그때 앞장선 남자가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숙자의 앞치마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할망구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하지만 그 순간 숙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국밥 숟가락을 집어든 것입니다. 손 치워요. 숙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망구가 숟가락 하나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숙자는 숟가락을 정확한 각도로 휘둘러 남자의 손목을 쳤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익힌 정교한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목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나머지 2 남자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자신들의 보스를 숟가락 하나로 제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자는 숟가락을 다시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밥상 없고 돈 뜯어가는 건 용납 못해요. 시장 사람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입을 틀어막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순했던 국밥집 할머니가 조폭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할망구가 뭔데? 손목이 꺾인 조폭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이 할망구 좀 어떻게 해? 나머지 2명이 동시에 숙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빡빡머리 남자의 주먹을 숙자는 간단한 손목 꺾기로 막아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억! 남자가 몸을 구부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의자를 들고 위협했지만 숙자는 냉정하게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피어싱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중얼거렸습니다. 몇 초 만에 3명이 모두 제압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준과 성호는 할머니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교관님?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숙자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최 교관님 맞으시죠? 특전사 시절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숙자도 그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습니다. 박 상사? 숙자가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박 상사 맞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박 상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관님의 그 실력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하시네요. 조폭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숙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손목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위협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숙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최숙자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서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망구,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진 후 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숙자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거든. 성호도 감동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상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의 그 실력이 아직도 남아 계시는군요. 숙자도 반갑게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상사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군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와 숙자를 격려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 답답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숙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조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자는 조용히 가게 문을 잠그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히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폭 조직은 자신들의 체면이 깎였으니 반드시 보복을 할 것입니다. 민준과 성호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자가 평소처럼 가게를 열려고 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죽음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간판도 일부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숙자는 참담한 마음으로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가꿔온 가게가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한 짓이네요. 정말 악질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민준이 등교 준비를 하다가 가게 앞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인간들이 이런 짓을 다 했구나. 주먹을 쥐며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보복하고 싶어 했지만 숙자가 말렸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숙자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대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 그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왔습니다. 야, 꼬마야. 잠깐만. 앞장선 남자가 붕대를 감은 손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해라. 우리 형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까불면. 말을 마치지 않고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주는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네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신고? 해봐라. 조폭이 비웃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어제 우리한테 한 짓, 폭력 사용해서 영업 방해한 거 맞지? 오히려 우리가 고소할 수도 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할머니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자가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조폭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숙자 씨 맞나요? 정장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일대를 관리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신뢰를 많이 끼친 것 같더군요. 숙자는 그가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풀어보자는 거죠. 할머니, 집에 들어가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숙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손을 흔들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가게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당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던데 정말인가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알겠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67년 공수특전대 소속 최숙자 대리, 생존훈련 교관. 김철수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969년 갑작스럽게 전역했네요. 왜일까요? 숙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관과의 갈등으로 강제 전역당했다고 되어 있네요. 김철수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혐의까지 있었다고. 숙자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섰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인가요? 특전사 장교, 참 우스워. 김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하냐, 지금은 늙은 노파인데. 게다가 불명예 전역이잖아. 그 말에 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군 경력이 이렇게 조롱받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를 모독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독?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는 서류를 숙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그때 아들 성우가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김철수가 성우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아들분이군요. 실직자시죠? 매일 술만 드시고. 엄마, 제발 그냥 사과하고 끝납시다.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참고 살아요. 숙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마저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김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까지 100만 원 준비하세요. 이번 일로 생긴 손해배상이니까. 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0만 원은 가게 몇 달 수입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숙자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위력 앞에서 모두가 굴복한 것입니다. 숙자는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형광등 불빛에 하얗게 빛났고 숙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준과 성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명예 전역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아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숙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군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969년 가을, 29살의 최숙자는 부당한 명령에 맞섰습니다. 상관이 민간인들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죄 없는 민간인을 해치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그녀를 질책했고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과는 강제 전역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침묵했고 아무도 그녀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숙자는 군복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어. 그때의 정의감, 그때의 용기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명예 전역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자신이 한 선택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그때와 같아.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민준이 아침 일찍 가게에 와서 깨진 유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잠깐 앉아봐. 손자를 의자에 앉히고 숙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군에서 쫓겨났는지 알고 싶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숙자는 천천히 그때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일, 민간인을 보호하려 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처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숙자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 그때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무기력했네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성호는 술 냄새 대신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지금도 대단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야. 숙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어머니. 더 이상 술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겠어요. 성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서 이 일을 해결할게요. 민준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할머니를 도울게요. 숙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오늘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싸워보자. 숙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싸워야 해. 무작정 덤비면 안 되거든. 그녀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군인 시절의 전략적 사고가 되살아났습니다. 오후에 박 상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교관님, 어제 일 들었어요.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숙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박 상사, 사실 부탁이 있어요. 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다른 상인들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상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교관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박 상사가 다시 찾아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교관님, 이 조직이 생각보다 더 악질이에요. 그는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일대 상인 대부분이 보호비를 내고 있고 거부하면 가게를 부수거나 손님들을 협박해요. 더 심각한 건 박 상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찰 중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박 상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교관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서워서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교관님이 이겨주길 바라고 있다고요. 그날 밤 숙자는 가족들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싸우면 안 돼.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규합해야 해. 군인 시절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숙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숙자는 군번줄을 꺼내 손목에 찼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평생 옳은 일을 위해 싸워왔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숙자, 대한민국 특전사였어. 숙자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특전사야. 그 순간 숙자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가게 안을 정리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솥뚜껑을 단단히 닫고 국자와 숟가락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주방용품들이 오늘은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가게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박 상사가 가게 뒤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옛 전우들 몇 명이 함께 왔습니다. 모두 70 넘은 노인들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도 교관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마워요, 박 상사. 숙자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박 상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관님, 우리가 언제 뒤에만 있었나요? 함께 갑시다. 오후 8시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 총 15명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숙자, 김철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돈 준비했나?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고 숙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번줄을 손목에 차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푼도 줄 생각 없어요. 김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좋아, 오늘은 확실히 가르쳐 주마.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가게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조폭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방패 삼아 그의 주먹을 막아내고 동시에 국자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으악! 조폭이 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숙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국자를 휘둘러 한 명의 손목을 꺾고 발로 다른 한 명의 무릎을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조폭들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망구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다 같이 달려들어. 나머지 조폭들이 일제히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가게 안에서는 숫자의 우위가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서로 부딪히며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숙자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가게의 구조를 이용해 적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하나씩 차례로 상대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활용해 접근을 막고 의자와 테이블을 방패와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조폭 중 하나가 바닥에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숙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타격, 상대의 힘을 이용한 넘어뜨리기,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잘하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돌을 주워 조폭들에게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생선 가게 아줌마도 물고기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썩 꺼져. 시장 전체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김철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대부분 쓰러져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숙자가 김철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뒷걸음질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할망구 주제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숙자. 숙자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장교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옷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오래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특전사 부대 마크였습니다. 군번줄도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진짜 군인이셨구나. 역시 사장님. 박 상사와 옛 전우들도 나타나 숙자 옆에 섰습니다. 우리도 함께합니다. 이제 조폭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 흥분한 시장 사람들,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숙자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폭력 조직 연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김철수와 부하들이 하나씩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이거 끝난 게 아니야.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위협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시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이 숙자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민준과 성호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숙자는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상사가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교관님,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하나씩 경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교관님이에요. 숙자는 그들에게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지애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시장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 최숙자라는 이름이 이 동네의 전설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숙자의 국밥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가게 앞에는 전설의 국밥집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특전사 할머니 국밥집이죠? 젊은 직장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국밥 정말 맛있게 끓였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벽 한쪽에는 낡은 군번줄이 액자에 넣어져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숙자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최숙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 바쁘시죠? 민준이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숙자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니까 정말 든든해. 민준은 이제 경찰행정학과로 전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성호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술 대신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 성호가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숙자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 상사와 옛 전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이곳에서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관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박 상사가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전우가 말했습니다. 조폭들 소탕된 후로 상인들이 모두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실제로 김철수 일당이 체포된 후 다른 조폭 조직들도 이 일대에서 발을 뺀 상태였습니다. 그게 다 교관님 덕분이죠. 또 다른 전우가 거들었습니다. 교관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숙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과일가게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생선가게 아줌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호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도왔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숙자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을 합쳐야죠. 이제 시장 상인들 사이에는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요즘 숙자의 이야기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숙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만 있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숙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용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숙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다만 그걸 꺼내는 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 말에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도 정말 바빴네요. 민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에요. 성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매일이 보람차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숙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니까 더 단단해졌네. 가족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자 숙자는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성껏 끓인 국밥 드세요.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따뜻한 정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요. 어린 손님이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숙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밥은 말이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꾼단다. 그 말과 함께 숙자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최숙자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군번줄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자긍심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가장 값진 응원입니다. 알림과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과 반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